그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플랫폼을 갖고 가느냐, 하드웨어를 누가 잡느냐. 네, 거기에 애플의 플랫폼이 들어간다면, 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애플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고. 네. 오늘 책은 바로 V체인저입니다. 자, 저자님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 보니까 또 예. 테크 기업을 특히 굉장히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또 더 높이 비상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역사적 최고점, 뭐 굉장히 고점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더 또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 테크 기업이 보면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네. 이제 전기차, 그리고 VR, AR 이쪽이 이제 테크 기업이 앞으로 이제 나갈 방향이라고 이제 저는 네.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전체 그 자동차 시장이 한 9,500만 대 시장입니다. 네. 그 중에서 아직 10%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950만 대 정도가 되는 게 10%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100만 대를 찍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시그모이드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10% 될 때까지는 시장이 모든 뭐 주식시장, 전기차 시장이 다 올라요. 네. 근데 1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그 치킨 게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3개 기업,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실제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때도 이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현재는 아무거나 사도 이제 다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라고 봤을 때 이런 새로운 플랫폼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플랫폼 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이게 플랫폼이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예전에 그 플랫폼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의 모든 앱들의 30%를 이제 그 수수료를 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에픽 게임즈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게임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30%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많이 뛰는 게 이제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패소를 하긴 했지만 뭐 그거는 맞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AR, VR 그리고 왜 페이스북이 AR, VR에다 목숨을 거냐.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이 뭐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거죠. 네. 페이스북이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왜 어닝 쇼크가 났냐면 이 애플이 뭐 올 초에 이제 애플 OS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14.5 iOS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뭘 얘기를 했었냐면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개인이 광고에 동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일일이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페이스북이 뭐 처음에 가입할 때 광고 동의가 돼 있으면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간 거죠. 네. 뭐 페이스북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었냐면 광고 시장을 점령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 광고 시장은 예전에는 TV 시장, 네. 그리고 찌라시 시장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문에 이제 그런 광고를 하는. 그렇죠. 보통 4대 매체라고 해서 그 TV 광고, 그 다음에 5개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광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자막 뜨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디지털 광고, 온라인 그 모바일만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도 이제 정확히 보면 TV 광고나 신문 광고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제 광고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뜬 시장이 뭐였었냐면 검색 광고 시장입니다. 검색 광고 시장은 이제 구글이 제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했는데 네이버에서 혁신적인 게 뭐였었냐면 오버추어 광고예요. 오버추어 광고는 꽃배달이라고 치면 그러면 광고가 뜨는 거죠. 그렇죠. 그 밑에. 그러면 꽃배달을 내가 괜히 쳤냐. 그러니까 꽃배달을 시키기 위해서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은 정확히 그 키워드를 갖고 맞아요. 딱 타겟팅 되는 거죠. 타겟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타겟팅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광고, 그러니까 내가 살 의지가 없는 사람까지도 끌어들이는 게 타겟 광고예요. 그게 뭐냐면 SNS 광고입니다. 네네. SNS 광고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파스타집을 하나 연다라고 했을 때 종로에다가 파스타집을 여는데 그럼 파스타집 사장이 돈을 얼마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000원 정도만 광고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찌라시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페이스북에다 파스타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20대, 30대 여성 타겟층을 정해요. 그리고 이 여성이 뭐 학생이냐 아니면 회사원이냐 이런 사람 그리고 또 종로구에 사느냐 이런 사람 그리고 내 반경 뭐 한 1km 이내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10,000원의 광고를 때리면 한 100명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신문 광고 이거 때려봐야 뭐 부산에 있는 사람 이거 아무 소용없는 아무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타겟 광고가 엄청나게 혁신적인 광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TV 광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여유 시간을 누가 뺐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거든요. 네. 빅테크가.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만약에 게임으로 뺏는다. 네. 게임 동영상으로 뺏는다. 그럼 네. 유튜브가 갖고 가는 거고. 그렇죠. SNS가 뺏는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갖고 가는 건데 여성들은 주로 이제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 그러니까 사회 관계 지향적이에요. 그 남자는 이제 공격적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타겟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광고가 굉장히 먹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 광고가 지상파 시장 뭐 이런 그 광고 시장을 다 먹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TV가 광고가 안 붙어요. 시청률이 뭐 한 2%, 3% 이 정도 나오고 근데 10%가 넘어간 지는 이제 한참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유 시간을 넷플릭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쪽에 다 뺏기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애플은 어떤 식이냐면 애플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광고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와 물건을 만들어 파는 애들은 개인 정보를 갖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은 개인 정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제 회사인데 네.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어떤 이제 스캔들이 있었냐면 페이스북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트럼프 캠프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 캠프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반트럼프 진영에다 보내고 흑색 선전을 하고 또 트럼프한테는 좋은 것들을 하고 해서 트럼프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팀쿡이 페이스북한테 경고를 날립니다. 니네들이 개인정보를 그렇게까지 잘 못하면 우리가 개인정보 강화를 하겠다. 그게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제 경고를 한 거고 네. 결국은 그 3년 전에 경고가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근데 14.5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6%의 유저가 노를 했어요. 내 개인정보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4%밖에 오케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고주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타겟팅 광고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광고의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쇼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트위터나 뭐 스냅챗은 스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정도가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분기는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서둘러서 뭘 발표를 하냐면 네. 메타를 발표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메타를 갖고 뭘 하냐. 앞으로 우리는 이 SNS가 아니다. 앞으로는 VR, 메타버스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얘네들 생각은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었지? 라고 생각했을 때 타겟 광고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누구 때문에 망가졌냐면 애플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구글도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광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누가 요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냐면 구글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리고 10%가 넘게 올랐어요. 네. 왜 그랬냐? 검색 광고 시장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검색 광고가 늘어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애플도 검색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 검색을 하면 자기네들도 뭐 상품이 뜨거나 이런데요. 그래서 3배가 늘어났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의 앞으로의 전략은 검색 엔진을 이제 넣는 게 전략이래요.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가 몇십 조를 주고 거기 애플에다가 이제 그 기기에다 이제 그 인베디드 박아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플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 시장을 갖고 온다. 애플의 iOS에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인 정보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는 개인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검색 광고 시장을 늘려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에 열받는 게 뭐냐면 자기가 타겟 광고 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개인 정보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퇴출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왜 그런 일을 당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 못해서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하드웨어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네. 뭐냐 앞으로. 그래서 그게 VR이나 AR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오큘러스 2,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것을 이미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네. VR 시장을 갖고 가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AR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이제 레이벤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선글라스를 갖고 AR 시장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선점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애플도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의 얼리 어답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삼성의 플립폰, Z 플립폰이 너무 탐난다.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고 싶은데 못 산다는 거예요. 왜 못 사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는 애플 유저라는 거예요. 맥북을 쓰고 그다음에 에어팟을 쓰고 그다음에 뭐 아이폰을 쓰고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이제 애플을 통해서 이제 생태계인데 거기 애플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따로 있는데 삼성의 Z 플립폰을 갖고 오면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애플로 들어가면 그 생태계에 갇히는 거예요. 유저들이.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앞으로 VR, AR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네. 애플이 만약에 VR, AR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페이스북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타가 좀 오른다가 요즘 좀 꺾이는 게 좀 이제 메타버스 하면 무조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로블록스나 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누가 선점을 하냐라는 거죠. 로블록스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나중에 수익 모델을 갖고 갈까? 그러면 유저들한테 그런 광고 모델 이런 걸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그 유저들한테 동의를 얻는 절차를 다시 한번 갖고 가게 된다면 그러면 로블록스가 아무리 많은 유저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애플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세대 플랫폼이 뭐냐라고 봤을 때 애플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남는 하드웨어가 또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그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버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앞서 나가는데 그게 누가 앞서 나가냐? 테슬라가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 앞서 나가는데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예,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 세 번째는 플랫폼.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은 옵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갖고 내가 뭘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택시 운전기사가 한 명 앉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샤오펑이나 뭐 이런 그 중국 업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떤 엔진을 쓰냐면 엔비디아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만든다고 얼마 전에 했죠. 근데 애플이 못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시장이 열리냐? 이게 테슬라 시장과 엔비디아 시장으로 나뉩니다. 그거는 자율주행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뭐 테슬라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엔비디아가 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는 폐쇄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애플처럼. 자기네들은 자기 차를 만들고 다른 애들한테는 안 주는 거야. 그리고 그게 개방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옵션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월정액제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면서 한때 1등을 했던 거는 뭐였었냐면 그 MS365를 월 구독 모델로 가면서 그렇게 된 거고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팔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샤오펑이나 뭐 이런 니오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자율주행 옵션을 얼마 주고 파냐? 19만 9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만 원 정도의 옵션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멀티풀은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뭐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경쟁 구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가고 또 이제 구글도 그렇게 가겠죠. 구글도 이제 웨이모 근데 웨이모는 약간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웨이모의 시가총액 가치는 한 10년 전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모델은 어디냐? 이게 테슬라와 이제 엔비디아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 옵션은 테슬라가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율주행 옵션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하드웨어에서 전기차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기차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거기서 그 제일 중요한 게 플랫폼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 테슬라가 엄청나게 앞서갈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는 업체들이 있겠죠. 뭐 벤츠, 아우디, 뭐 현대차나 뭐 이런 기업들, 기존의 내연기관차 아니면 다른 전기차. 근데 얘네들이 테슬라를 한 번이라도 이겨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뭘 더 해야 될까? 자율주행은 어차피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가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더 많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깔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까는데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의 OS를 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뭘 해야 되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앱을 새로 개발을 해서 받아야 돼요. 지금도 보면 벤츠나 뭐 BMW나 이런 차들을 보면 애플 오토플레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뭐 안드로이드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꽂아가지고 얘네들이 앱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뭐 맵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애플리케이션이 없고 되게 불편해요. 근데 그런 오토플레이 같은 걸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거기 앱이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그 정도는 이제 협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네. 많이 뒤떨어졌어요. 근데 자율주행 옵션은 누구한테 써요? 엔비디아한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테슬라를 이기려면 얘네들은 그 애플의 iOS 생태계를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수십만 개 앱이 갑자기 깔리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 폰이 왜 망했냐? 그게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애플과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 두 개의 우버 앱이 실시간으로 깔리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은 2년 반 뒤에 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외면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네. 앞으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결국은 생태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하나는 애플과 하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그러면 어떤 차들이 뭘 선택할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뒤떨어져서 얘네들이 럭셔리 카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럭셔리 카로 가려면 애플의 아이폰을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글의 안드로이드보다는 애플이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애플 로고를 박는 순간 애플의 거의 미국 같은 경우 거의 애플이 뭐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애플의 애플카를 박았을 때는 애플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되냐? 하드웨어를 점령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점령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그 메타버스나 이런 시장들도 마찬가지로 네. 메타버스, 전기차, 그리고 AR, VR 네. 이런 시장들도 결국은 하드웨어를 잡는 자가 네.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잡는 거고 거기서도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렇게 중요해진 거는 결국은 결제입니다. 결제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iOS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주느냐 마느냐 네. 이런 정책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결제는 예전에는 윈도우가 있었을 때 결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리고 결제를 네. 아주 천재적인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만약에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PC로 게임을 했는데 네. 그 결제는 전부 모바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이 훨씬 더 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PC는 막 해가지고 뭐 들어가야 되는데 모바일로 또 게임이 많이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그렇게 잡히면 그게 전부 모바일 결제로 잡혀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Z 플립폰이 얘기했듯이 네. 전기차에도 iOS 그 플랫폼이 깔린다면 네.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애플은 애플에서만 쓸 수 있는 고유한 기능 네. 그리고 애플에서 최적화되는 고유한 기능을 통해서 얘네들은 애플 생태계를 완전히 다른 폐쇄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지금이야 모든 내연기관차가 애플카를 안 만든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애플카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애가 선택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꽝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두세 개 업체를 계속 경쟁을 시킬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 뭐 늦게 들어온 애들은 아예 이제 그 손절을 치는 거죠. 저자님은 애플카의 미래를 굉장히 지금 밝게 보시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를 누가 잡느냐. 네. 거기에 애플의 플랫폼이 들어간다면 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애플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고 네. 만약에 애플이 자율주행차도 안 만들고 네. 그리고 내연기관 차들도 고유의 플랫폼을 갖고 가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가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네. 애플이 더 이제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그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네. 어떻게 플랫폼을 갖고 가느냐. 그래서 GM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 플랫폼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플랫폼 만드는 걸 포기했어요. 왜 포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깔아도 전부 애플만 쓰는 거야. 그래서 아예 우리가 그걸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느니 차라리 애플의 플랫폼을 깔아서 쓰는 게 훨씬 낫다. 제가 그럼 테슬라 좀 질문 좀 드려보면 테슬라가 전기차 그럼 2천만 대 생산으로 노리고 있는 거는 좀 뭔가요? 그러니까 2천만 대 생산으로 노리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시그모이드 곡선을 얘기했듯이 네. 그러니까 지금 9,500만 대나 1억 대 정도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시장이라면 네. 10%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양산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친환경적인 것들이 네. 이제 이슈가 되는데 네. 그렇게 뭐 2천만 대 이렇게까지 먼저 이제 선점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테슬라로 완전히 굳어지는 거죠. 1등 기업이.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뭘 해도 됩니다. 네, 그 정도 이제 그 요즘에 뭐 리비안이나 뭐 이런 네. 기업들도 보면 그 대량 생산 체제가 안 돼요. 그렇죠. 전기차 스타트업 그렇죠. 거죠. 예. 대량 생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한다고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런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네. 전기차까지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전기차의 자율주행차 어쨌든 대장은 테슬라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열광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지금 더 열광해도 될 정도 주가는 더 위로 굉장히 크게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올라간다면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뭐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그때 대응을 한다.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주가가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네. 그러면 테슬라의 미래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떨어진다라고 했을 네. 때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언젠가 어쨌든 이 애플이라는 게 생기면서 생태계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제 다른 뭐 구글 뭐 다른 데 마이크로소프트 더 커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플도 시가총액 1위가 됐는데 네. 그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테슬라가 노릴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만약에 테슬라가 그런 플랫폼까지 장악을 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을 이겼잖아요. 네. 그게 뭐 애플이 그렇게 강력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요번에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꾸준하게 MS365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팔면서 1등이 된 거니까 네. 테슬라도 뭐 로보택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테슬라가 꿈꾸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얼마든지 테슬라도 1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자님은 아까 초반부터 계속 했던 게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는데 예. 지금 그 가능성이 그래도 보이는 친구 중 한 명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지금 좀 담아두는 건 좀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그 미래는 이제 불확실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1등이 됐을 때 그때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이제 미래가 좋다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자산 가치를 뭐 이렇게 전체를 자산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뭐 일정 정도 뭐 배분을 해서 네. 뭐 한 10% 뭐 이 정도 배분을 해서 이제 네. 투자하는 게 좋다. 근데 뭐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면 네. 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을 때 1등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이 수익을 갖고 갈 수도 그렇죠.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 현실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고 예, 시장의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배팅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량의 좀 비트코인을 샀잖아요. 네. 그거는 좀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제가 책에서 썼을 때는 네. 그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했는데 뭐 현재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재는 이런 그 미국의 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휴지를 만드는 양적 완화 뭐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굉장히 좋게 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본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을 샀을 때 약간 이슈가 있긴 있었어요. 그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 이슈가 있었는데 네. 중국이 지금 그 달러 통제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달러 통제를 하는 이유는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헝다 이슈 같은 경우도 보면 외환을 이제 해외로 빼돌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긴축을 할 거기 때문에 긴축을 하면 반드시 해외로 이제 긴축을 하면서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헝다 같은 경우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뭐 광저우 RNF나 아니면 뭐 그런 그 헝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뭐 10% 주는 건 예사예요. 그러면 10% 받아가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아가냐? 그 대주주가 받아간다는 거죠. 네. 그럼 그 돈을 갖고 이미 이제 회사는 깡통이 되어 버렸습니다. 빚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딨냐? 그게 이제 달러나 뭘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빼돌리려면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그런 식으로 빼돌리게 되다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간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뭐 위안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위안화를 비트코인을 이제 사게 되면 테슬라를 사서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이제 빼돌리는 용도로 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 중국에 있는 거부들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이제 빼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때 당시 이슈가 좀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봤고 네. 그리고 중국이라는 데가 결국은 돈을 이제 그 해외로 빼돌릴 수 없게 만들었는데 해외로 빼돌릴 수 있으려면 결국은 이제 대량의 돈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빼돌린다.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서부터 다 없애고 채굴장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먼저 그렇게 단도리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압박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또 탄소 배출권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유럽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서요? 네. 왜 그런 거죠? 저는 이제 그 유럽에는 네. 반드시 뭔가의 지금 계책이 있다. 그러니까 네. 비책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그 뭐 탄소가 진짜 지구를 기후 변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뭐 네. 아직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려진 사실은 없어요. 예. 네. 그거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유럽이 굉장히 탄소 배출권에 굉장히 많이 목숨을 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그 현재 유럽이 굉장히 불리한 게 유럽은 에너지가 나지 않습니다. 풍력이나 뭐 아니면 뭐 그 태양력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네. 현재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근다. 그리고 뭐 그 노드스트림 2가 뭐 가스를 보낸다 만다. 이거를 의회가 뭐 승인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 갖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요즘 바람이 안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뭐 그래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뭐 에너지가 이제 뭐 쌓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유럽은 자동차 회사, 특히나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이 탄소 배출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전기차는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테슬라나 이런 뭐 리비안이나 아니면 뭐 루시드 모터스 이런 데들이 더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네 자국 기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얘네들은 왜 그 탄소 배출권을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냐라는 거죠. 그거는 아마도 탄소 배출권에 걷어들이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을 그렇게 강력하게 했을 때 누가 이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이제 거래할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되냐, 이게 제조업 국가입니다. 네. 유럽은 서비스업 국가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조업이 있긴 하지만 뭐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제일 많이 돈을 낼 겁니다. 그럼 제조업이 뭐 중국,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 될 텐데 동남아나 그런 나라들은 그럼 탄소 배출권을 누구를 줄 거냐라는 거죠. 네. 결국은 탄소가 이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나라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수출을 하냐? 이게 미국이나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한테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출을 할 때 니네들 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니까 니네들은 벌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유럽이 완벽하게 뭐 수소나 아니면 뭐 태양열이나 아니면 풍력 갖고 네. 조력 갖고 만약에 그 천연 환경 갖고 전부 만들었다면 네. 그러면 얘네들은 온전히 돈을 걷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돈을 걷냐? 이게 제조업한테 돈을 걷는 거예요. 그럼 제조업 국가들은 용광로를 돌리는데 태양열 갖고 용광로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석탄이나 이 코크스 갖고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우리나라에서 뭐 그러니까 철강을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이나 철강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진짜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사람의 인건비를 해서 결국은 외화 달러를 하나 받아오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 달러가 휴지 조각인데 그것도 얘네들이 뭐예요? 이게 이제 빚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재정 적자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제 사오는데 그것도 인플레이션을 세계적으로 뿌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안 되는 건데 얘네들이 만약에 탄소 배출권까지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벌금을 걷어들이는 것 같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한테 탄소 그 배출세를 걷는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은 휴지 조각 주는 유로화나 아니면 달러를 받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받아가지고 재정에 흑자까지도 난다면 네. 얘네들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이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안 하겠다, 그 유로 안 받겠다, 그리고 달러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이게 외환 보유가 줄어들면 외국에서 한머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환율을 엄청나게 올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 위기를 당했듯이 네.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외화는요, 그 원자재 갖고 있는 나라들, 그 뭐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 전부 달러 결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결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달러가 없으면 아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달러가 또 없으면 외환 위기까지 맞는다. 네. 이런 상황에서 탄소 배출권을 유럽이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네버 엔딩 선진국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특히나 혁신이 없는 나라잖아요. 네네. 혁신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한테 거의 모든 혁신을 다 뺏겼습니다. 그렇죠.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팡 주식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장 동력이 없는 거예요. 성장 동력은 뭐냐?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죠. 공짜로 물건을 사오고 재정 흑자도 이루겠다. 근데 가장 유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보다도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요. 풍력, 태양력, 그리고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천연가스까지도 네. 제일 싼 나라가 미국입니다. 1인당 뭐 사람에 비해서 그 사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만약에 공화당이다라고 했을 때는 셰일가스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는 뭐냐. 그래 유럽이 니네들이 총대 메고 탄소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놔. 그리고 우리는 셰일가스를 막는 한이 있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바꿔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재정 적자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 물건 사오는 거를 사온 다음에 탄소 배출세를 매겨가지고 그 돈으로 또 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찍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걔네들한테 돈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그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한머니들이 그냥 빠져나가면서 외환 위기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얘네들은 네버 엔딩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결국은 이 탄소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아니면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냥 석단 떼면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반드시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이제 제 핵심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네.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은? 뭐 현재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뭐 인플레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한테는 굳이 나쁠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이 온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공장이 되면서 굉장히 싼 가격에 그 중국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미국에다 수출을 했죠. 그러면서 임금도 올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위기가 온 거는 뭐냐면 미국은 중국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봉쇄 정책 이걸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실력 행사를 자꾸만 보여주고 있죠. 요소수라든가 아니면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니네들 이거 없으면 제조업이 안 될 걸. 그러니까 우리 그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와 라는 식으로 지금 무력 시위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두 개의 시장이 생깁니다. 하나는 미국 시장과 하나는 중국 시장. 근데 중국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도 이제 돈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원자재는 뭐 중국이 뭐 히토류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도 어마어마한 히토류를 이제 그 해저에서 이제 발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히토류를 안 하는 거지 히토류가 희귀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바로 이제 중국을 봉쇄하면서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서히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히토류를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 환경 문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할 거고 그러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으로 나눴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중국의 노예 노동과 아주 저렴한 생산력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디플레이션이 됐고 거기다가 아마존을 통한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이 가격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소비자한테 이제 물건이 배달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앞으로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두 개로 나뉘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유망한 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시장에서는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자재를 만드는 시장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를 만든다. 근데 이제 브랜드가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카메라의 이제 부품들 가격은 올라가는데 근데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를 못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거의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스타벅스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뭐 이런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은 바로바로 가격을 올려버리죠. 그래서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주가가 오르는 방법은 뭐였었냐면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빅테크 종목들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이게 디플레이션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안 올라가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1년에 100조씩 주식을 태워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뭐 1%씩 엄청나게 많은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멀티플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ROE를 낮추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면서 만약에 가격까지 올린다? 그랬을 경우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이제 자기 이제 기업들 중에 시즈 캔디라고 있는데 시즈 캔디가 보면 뭐가 없냐면 시장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질레트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시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는 줄고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 인구는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야.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뭐 그 면도날 하나에
뭐 2만 원씩 하고 막 이러는 거죠. 면도날 몇 개 안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달러, 뭐 쉐이브 클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틈새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쓸 수 있는 전략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멀티플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르코의 면도날을 사다가 네. 완전히 저달러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5달러에 막 뭐 4개씩. 일주일에 4개씩 계속 배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확 잡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달러 쉐이브 클럽을 이제 샀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얘네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는 그렇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도 올리고요. 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게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차별화가 일어나죠. 하나는 가격을 전가 못하는 기업. 전가 못하는 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없는 기업. 그쵸.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있으면서 가격 전가가 되면 오히려 자사주 매입과 거기다가 배당까지 한다면 그러면 주가는 더 많이 뛸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동원력이 있으면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게 또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또 세계 1등이고 그게 현재는 애플이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다. 자, 그러면 요즘 한번 들여봐야 되겠네요. 네. 뭐 한국 주식도 아니니까. 저자님은 요 두 개의 비중, 요거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궁금하지 않고요. 예. 요 두 개의 비중 지금 몇 대 몇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에 48.5 대 48.5. 그리고 한 3% 정도는 네. 예, 제가 이제 좀 다른 좀 이제 단타로 칠 수 있는 주식 이런 것들 마이너스 10%로 한번 미국 했다가. 주식을 말한 건가요? 한국 네. 주식 말한 건가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네. 두 가지. 그 두 가지 말고 지금 3% 정도는? 3% 정도도 미국 주식. 아예 한국 주식은 아예 안 하세요? 예, 안 합니다. 나머지 3%는 이제 뭔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는 거고 나머지 그렇죠. 요즘에 이제 투자법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예. 아, 그렇게 베타 테스트. 예,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또 미국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한국 주식은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진다 보니까 한국 주식이 좀 싸 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미국 주식으로 빨리 건너오시는 게 좋다. 예, 왜냐하면 이게 네. 한국 주식은 어떻게 보면 좀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식의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뭐 주가를 보시면 그냥 꾸준히 올라갔거든요. 네, 지금까지. 네. 그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선수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냥 머티플이 좋으면 진짜 이게 미래가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은 일단은 뭐 제일 좋은 주식이 경기 관련 주식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그러니까 사이클은 한 3년에 한 번씩 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작년 한 12월, 1월 이때 그 올라가는 걸 제대로 못 했다면 뭐 그때 6만 3천 원인가 했으니까 지금은 7만 원, 7만 6천 원 이 정도 되니까 얼마 먹은 것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9만 원대 이제 네. 샀다라고 한다면 네.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잡주를 건드려야 되는데 네. 잡주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사이클이 짧은 주식이 좋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이제 테마가 바뀌잖아요. 보면 얼마 전에는 2차 전지, 얼마 전엔 뭐 배터리, 뭐 거기다가 뭐 엔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타면 떨어지고 올라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올린다는 얘기인데 그 누군가가 올렸을 때 내가 같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올라갈지 내가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계속 고점을 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네. 한 30% 떨어져서 네. 존버를 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자 말씀 공감 가는 게 저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둘 다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이 뭐 나쁘다 싫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은 약간 프로의 리그, 네, 미국 주식은 약간 아마추어 리그. 그렇죠. 네. 그 정도가 돼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장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요즘 점차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경제신문에 났는데 서학개미가 이겼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서학개미는 한 25% 이렇게 났는데, 네. 근데 이제 동학개미는 한 10%도 안 났다. 네. 예, 그렇다라는 거죠. 굳이 힘든 시장에서 게임을 이기는 게 내가 정말 그렇죠. 프로라면 네. 그렇게 하는 게 또 맞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시간도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1등 주식을 했을 때는 네. 뭐 막 주식을 거의 모든 책이 제가 얘기했듯이 한 종목을 이제 선택하기 위한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선택이 이미 돼 있고 그거를 위기에 얼마든지 좀 이렇게 리밸런싱이나 아니면 말뚝박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그러니까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만 하기 때문에 네. 할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좋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자님과 이 부의 체인저 요거의
1, 2권이 있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어쨌든 뭐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 조언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를 1등 주식에다 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가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그런 조언보다는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대요. 병원을 가니까 그 뭐 대장암이다. 예, 그런 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이 장기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어차피 많이 못 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는 남의 이목 그리고 시간적 여유 그 돈이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댄스였는데 댄스를 못 했대요. 그래서 댄스를 막 했답니다. 네. 예, 그것도 한 6개월 동안. 근데 몸이 점점 더 좋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좋아져서 그 6개월 후에 죽질 않아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초음파나 이런 것들 찍어보고 현저히 많이 줄은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더니 이렇게 암세포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하던 일을 계속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댄스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돈 버는 거 이런 것들보다도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완치가 됐답니다. 진짜로. 예, 실제 있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은 네. 수단이기 때문에 네. 이 돈을 갖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꼭 그건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뭐냐. 예, 그게 이제 생각보다 되게 작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예, 그래서 그때 저 뭐 어디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프랑스 의사가 있는데 프랑스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오건 그 의사인데 이제 외과 의사인가 봐요. 응급실에 있는. 근데 그 정치인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지가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천차만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말 3가지가 있답니다. 뭐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거기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걸 해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그 3가지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예?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진짜 그 수많은 돈을 갖고 예? 죽을 때 내가 이 돈을 다 못 쓰고 죽는 게 그게 억울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아마도 이제 뭐 남는 말은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이 제일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은 아마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그렇죠. 전화해서 한번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이제 이 세상에 왔을 때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여유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말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내가 더 행복하고자 하는 건데 예. 이 돈을 벌다 보면 오히려 행복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죠. 돈과 행복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나가면 이제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부도 좀 함께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조동원 김장석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